1602년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동인도 호이셔는 중국에서 화물을 가득 싣고 돌아가던 포르투갈 상선 캐슬리나우를 빼앗고 이 상선에 실려있던 수십만 점의 중국 도자기를 암스테르담으로 운송하여 경매했다. 네덜란드인들이 놀란 것은 이번 경매에 많은 부자 귀족들의 관심이 쏠렸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군주도 있었다. 프랑스 국왕 앙리 4세는 아주 아름다운 식기를 구입했다. 영국 국왕 제임스 1세도 도자기를 앞다투어 구매했다. 며칠 내로 모든 화물은 다 팔려버렸다. 한 테베스의 유럽 도자기사에는 이 배의 도자기를 경매한 것으로 상인들은 순이익 500만 돈을 얻었다고 되어 있다. 네덜란드인들의 이 전설적인 이야기는 전 유럽을 흥분시켰다. 전 유럽에서 가장 실력 있는 군주, 귀족, 상인들은 속속 극동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중국에 관심을 집중시켰고 도자기에 관심을 쏟았다.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모델을 본떠서 17세기 후반 프랑스 수상 마자는 루이 14세의 명령으로 무역회사를 하나 설립한다. 그들은 깊은 뜻을 담아서 이를 중국회사라고 명명한다. 이 중국회사의 첫 번째 사업은 바로 광저우에서 도자기를 구매하는 것이다. 프랑스 중국회사의 상선은 먼 바닷길을 건너 태평양 서안에 도착했다. 그들은 무역의 가장 좋은 시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중국 대륙을 통치한 청나라 정권이 대만에 운거하고 있던 정씨일족을 물리치고 중국 대륙을 철저히 통일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 연안의 해적들도 기본적으로 사라졌다. 특히 1673년 중국 최고 통치자 강희제는 해상금지령을 취소했다. 이 명령에는 강남, 절강, 복건, 광동 연안의 백성들이 500석 이상의 상선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서 무역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로 인하여 외국 상선은 지정된 항구에서 무역에 종사할 수 있었다. 당연히 중국 화물 수입은 정상궤도에 접어든다. 그 후 한동안 유럽의 각 주요 국가들은 광저우에 자신의 상업거점을 연다. 거기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생사, 차를 거래하고 도자기도 대량 거래 물품의 하나였다. 가장 먼저 이 권리를 취득한 것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 1713년이고 고지어 프랑스 1728년, 네덜란드 1729년, 덴마크 1731년, 스웨덴 1732년이었다. 이들은 광저우에 무역거점을 설립했다.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서양 상인들을 상대할 때 1720년 광저우 상인들은 자발 조직으로 도자기 전문협회를 만든다. 거기 규칙에는 도자기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스스로 무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프랑스 중국 회사의 암페트리오가 광저우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중국 상인들에게 기괴한 문양의 도면을 건네주며 중국 상인들에게 이 도면에 따라 도자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한다. 그렇게 하면 이익을 충분히 주겠다고 한다. 몇 달 후 경덕진에서 만든 도자기가 계약대로 교부된다. 프랑스 중국 회사는 이 도자기를 유럽에 운송한 후 프랑스 루이 14세의 칭찬을 받는다. 원래 이 도안은 프랑스의 갑옷, 휘장, 황실문양 등이었던 것이다. 사실 휘장을 중국 도자기에 그려넣는 것은 프랑스인들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다. 명나라 중후반에 포르투갈 왕이 말라카의 중국 상인을 통하여 만노르 1세의 휘장을 새긴 청화지포를 하나 주문해서 만든 적이 있다. 당시의 안료에는 한계가 있고 중국의 해상금지령이 엄격히 집행되고 있어서 그 도자기는 유럽 왕실의 흥취를 유발시키지 못했다. 다만 이들 프랑스 문장이 새겨진 도자기는 정교한 공법으로 만들어 색채가 화려하고 선명했다. 중국은 해상금지령이 풀렸고 기회는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이처럼 좋은 기회를 보고 유럽의 귀족들은 속속 이를 본받았다. 그리하여 문장 도자기가 유럽에서 성행하기 시작한다. 그 후 수십 년간 영국의 3사 산실, 러시아의 쌍둥숑 더잉이 중국에서 수출하는 도자기에 나타난다. 스웨덴 사람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명청교체기에 약 300개의 귀족 가문이 중국에서 문장 도자기를 주문 제작했었다고 한다. 유럽 상선이 도래하면서 중국에 밀려온 것은 재물만이 아니었다. 중국 도자기 제작 사상의 변혁이 이루어진다. 프랑스인이 주문 제작한 문장 도자기를 광저우에서 샘플대로 제작하여 무역을 한 것은 중국 도자기 제작 역사의 변혁이 시작된 것이다. 기민한 광동 상인들은 큰 비즈니스 기회가 왔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변화에 순응한다. 유럽에서의 주문이 속속 들어왔다. 광저우 주강연안에는 유럽으로부터 주문 제작받는 점포들이 나타난다. 여기에 서양 상인들은 광동 상인들과 계약하고 서양 상인이 지정한 종류, 형태, 양식, 공기를 상세히 약정한다. 그 후 광동 상인은 다시 주문을 천리멀리 떨어진 경덕진에 맡긴다. 외국 상인들의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문 제작 양식은 각양각색이었다. 이는 내지의 도자기 장인들의 호기심도 유발시켰다. 경덕진 도록에는 이 광경을 기록하고 있다. 책에서 양기, 외국 서양인에게 파는 것이다. 활양기와 니양기의 구분이 있다. 상인은 광동 사람이 많았고 서양인들과 거래했다. 양식이 기교하고 매번 달랐다. 그러나 경덕진과 광저우 간에는 길이 멀었다. 산과 물이 가로막혀 있다. 유럽인들의 주문이 강서까지 가서 도자기를 굽고 색을 입힌 후 다시 광저우로 가져와서 건네주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여기에서 폐단이 나타난다. 도중에 파손이 생기는 것도 불가입하고 양식이나 품격이 틀리게 되는 경우도 속속 나타났다. 이는 상인들의 경제이익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광동 상인들의 신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해외판 매도자기의 생산 중심이 남쪽으로 이전하게 된다. 청나라 때 유자부는 자신의 저술 죽국도설에서 이렇게 언급한다. 바다가 열린 후에 서양 상인들 중 중국에 오는 자들은 먼저 마카오를 오고 나중에 광저우로 왔다. 유럽의 귀족들이 중국 도자기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나라 상인들은 그들의 기호를 맞추었다. 그리하여 경덕진에서 백자를 만들고 광동으로 운반하여 장인을 고용하여 서양화법에 따라 그림을 그리게 한 후 채색 도자기로 만들어 서양 상인에게 팔았다.